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 꿈을 울잎에 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무지개 따라 올라갔던 오색빛 하늘 아래 구름 속에 나비처럼 나르던 지난 날 동그랗게 동그랗게 맴돌고 나는 얼굴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불렀던 얼굴은 신봉석 작사, 신기복 작곡이죠. 신봉석 시인은 서울 동도중학교 생물교사였다고 합니다. 그 교사가 이제 신학기가 되어 그 교무회의를 했는데 그때 교장선생님이 아마 길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공책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얼굴을 그렸겠죠. 그러면서 그 시를 즉흥 시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를 보고 동료 교사 음악교사인 신기복 그 작곡자가 그 그림과 시를 보고 즉흥적으로 곡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시를 쓰고 곡을 붙인 노래가 지난 50년 동안 우리 그 50년의 세월 동안에 온 국민의 가슴을 촉촉히 적시면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기복 작곡가는 1970년 가곡집에 수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노래가 나온 이후에 신봉석 그 시인은 그 헤어진 첫사랑을 다시 만나 재회해가지고 결혼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담쟁이는 도정환 시인이 쓴 시입니다. 도정환 시인은 1955년 충북 청주 출신이죠. 그 충남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또한 시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그 국회의원이죠. 동인지 고두미 마을로 등단을 했고 용화문학상, 가톨릭 문학상 등 수많은 문학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접시꽃 당신, 흔들리며 피는 꽃,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등 수많은 시와 시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몇 년도인가는 모르겠는데 접시꽃 당신이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이렇게 공기업 요즘에 민영화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오늘은 이제 공기업과 민영화에 대해서 민영화와 환경 문제를 약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을 하고 나중에 들으면요 실수가 이만저만이에요. 역시 세월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제 보니까 박인수 교수를 박인수 교수를 남인수라고 하지를 않나. 또 한계령에서 그 작곡자가 하덕규 씨거든요. 근데 한덕규 씨라고 또 하기도 하고 또 뭐 우크라이나에서 그 국내 그에서 난민들이 900만 명이라고 했는데 900명이라고 하기도 했고 또 인사를 한 번을 했는데 또 한 번 또 하거나 이렇게 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 참 이걸 어떻게 하나 정말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면은 옛날에 그 생각을 할 때 한 뭐 60대 이상 되는 그 성악가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이상하게 잘한 사람도 약간은 음악을 이제 뭡니까 샵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항상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그 음정에 딱 맞게 하지를 못하고 샵되지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요즘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노래를 참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이상한 소리도 나오고 또 음정도 샵되고 막 그렇습니다. 호흡도 짧고 그래서 그 세월은 역시 모든 것을 태화시키는 거구나. 또 그것이 또 순리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설픈 이 노래를 들려드린 것이 민망스럽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얼굴에 뻔뻔스럽게 철가죽을 쓰고라도 그냥 언제까지 내가 부를 수 있겠느냐, 어디서 부를 수 있겠느냐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혼자 흥얼거리고 이렇게 불러서 여러분들이 연구스러운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공기업의 민영화 환경 문제인데요. 요즘에 이상하게 그 민영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막 계속 언론에 뿌리고 하다 보면은 그것을 실행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언제나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이제 교직에 있기 전에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있을 때 그 공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물론 이제 순기능하는 것도 물론 많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공기업에 대해서 누군가는 한번 거론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그런 걸 거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거론을 했다가는 이제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엄청난 공룡을 누가 건들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약간 제가 생각나고 아는 대로 한번 이렇게 피력해 보고 싶습니다.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을 출연을 해가지고 목적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직접 관리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협의의 작은 의미의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문제도 있고 그 특허받은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제 뭐 국가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여러 가지 광의의 공기업 있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공기업은 옛날부터 참 공기업 그러면 딱 떠오른 것이 낙하산 인사 이렇게 떠오릅니다. 우리 인식 속에 너무나 긴 세월 동안에 그렇게 해왔고 군사정권 시절을 이후에는 언제나 그렇게 많이 정말 실행해 왔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군사정권 시절이라든지 그때는 예비역 군 장성들이 뭐 예비역으로 이제 편입을 해가지고 뭐 특채를 한다든지 정부 별정직으로 간다든지 또 아니면은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이 된달지 그렇지 않으면은 시장군수라든지 공기업의 사장 그리고 임원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이제 공기업의 직원의 처우는 대기업에 준합니다. 그리고 신분보장은 공무원에 준합니다. 그러니까 신분보장은 공무원에 준하고 그리고 처우, 보수 같은 거라든지 뭐 처우 문제는 대기업에 준하기 때문에 직업 선호도가 1위예요. 그래서 선망 직종이고 또 대단한 자부심을 갖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국 공기업의 실태는 어떤 거냐, 문제점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요. 공기업은 각 부처의 산하단체입니다. 그러나 하는 일과 그 조직과 일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책임의식이 약하고 근무 기간이 그래서 이제 상급 기관이라든지 또 상급 상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인식과 그 감독 체계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책임의식이 약하고 근무 기간이 해이된 분위기라 할까요? 공기업 임직원은 준 공무원으로 인식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관료의식이 팽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체계가 그럼에도 공적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주인의식이 약하며 또한 수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의해서 사적 이익을 챙기거나 또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의 사례가 많습니다. LH 공사 같은 직원들이 각 그 개발 예상 지역 같은 데다가 다 이렇게 투자해 놓고 이걸 사놓는 예가 아주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많이 밝혀져 갖고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적 마인드가 약해서 대민원 업무를 봤을 때 편법이나 재량이 주어져 기준이 정실에 치우치기가 쉽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장이나 직원 채용 시 채용 비리가 빈번하고 부패의 연결고리가 많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많습니다. KT 직원 채용 문제라든지 강원랜드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얼마나 많이 부패가 일어난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를 해서 밝히지를 않고, 그러니까 그 정치인과 결탁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힘 있는 정치인과 그러기 때문에 주로 그 수사가 그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그것도 한 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부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그로 적자 운영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기업이 350개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40개만 가지고 공기업 부채만도 약 560조입니다. 40개만 딱 가지고도.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율은 세계 꼴찌입니다. 또한 한전이라든지 수력원자력, 교통공사 등은 자본금보다 부채가 더 많은 지경입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부채를 늘려가면서도 직원들은 성과급이, 어떻게 해서 성과급이 나올 수가, 부채를 짊어지고 적자인데 어떻게 성과급이라는 명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평균 연 900에서 1000만 원씩을 성과급을 직원들이 나눠 받고 있습니다. 직원 평균 급여는 연 평균 7,200만 원. 억대 이상의 수급자도 그 급료를 받은 사람들만도 3,000명이 이상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빚은 책임지고 챙길 것은 본인들이 다 책임을 챙기겠다는 뜻이 되겠죠. 이러한 공기업의 문제점을 철저히 해부하여서 공기업을 개혁해야 하는데, 워낙이 공룡이 되어 있는 이런 공기업인지라 어느 대통령도 정치인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지요. 정치 생명이 끊어질 것을 예상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 딸린 가족들 모두 하면은 그 숫자가 만만치 않기 때문인 거죠. 공기업의 경영을 과감히 개혁하여서 경영의 과학화와 합리화를 기해야지, 적자 경영이라고 민생과 직결된 기업을 민영화한다고 호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의료, 항공 등은 공공재와 같은 것이므로 정말 그 민생의 그 수요가 국민들의 그 수요가 필수 요건이므로 이것은 국민들이 개인에게 그거를 개인 기업에다가 이익을 부여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갖게 되면 결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기업이 적자를 줄이는 방안이 없는가? 간단히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물값 전기료는 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주 가장 쌉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싼 요금을 우리는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적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런 지나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공개를 해서 원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약간을 다소 인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가 보전해 주는 식으로 하면 조금 적자 폭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가장 문제는 산업용으로 그 회사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나가는 산업용 수도, 전기, 그런 것들은 턱없이 특혜를 주고 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약간의 인상을 해서 그 적자 폭을 줄이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하나라고 보겠어요. 그 다음에
공기업의 직원과 신입사원에게 엄격한 연수나 교육을 해서 공기업의 설립 취지에 맞게 봉사할 수 있는 마인드, 봉사할 수 있는 공적 마인드를 주입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원들을 근무 태만이라든지 기강회의, 복지부동, 청렴도, 가족이나 자신에게 재산 공개 등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감시 감독 체계를 좀 높이고 인사 고과에 이제 적용하는 그런 제도 도입도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지금도 있겠지만 그것도 도입할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AID 같은 어떤 그 전산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기업의 경영 전략을 도입을 하여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제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환경 문제라든지 또 편의시설이라든지 서비스를 좀 적극적으로 잘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그럼 민영화가 된다면 어떨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영화가 된다면 공적 사업이라게 해서 세금 특혜라든지 인프라를 제공받는다든지 또 보조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또 이익은 기업이 챙겨 손실은 여전히 국가가 떠안는 구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유권과 경영권이 사기업의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국가는 경영과 재정 공개를 요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의심이 들어도 강제할 수 없고 그 기업의 주장이나 요구대로 국가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영화는 일자리가 축소됩니다. 기업의 타산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실업자가 양산되고 그 다음에 복직 투쟁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금이 그 공공재와 같은 그런 우리 민생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요금이 굉장히 비싸질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따라서 그것들이 우리가 공공요금을 내는데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고 그 공공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또한 다른 물가도 상승을 거기에 선도하기 때문에 물가가 다른 물가도 같이 올라가서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영화는 시설 투자가 부진합니다. 특히 탄소 절감 대책, 환경 관련 대책은 소극적인 상태가 될 것이고 국가에다가 일이 많은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자체가 공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적자 난다는 이유 명목을 붙이면 내실은 내부적으로는 이익을 보되 밖으로는 적자라는 그렇게 이유를 붙였을 때 공개 요구를 할 수도 없고 그런 한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보편적 복지 제도와 그 환경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로 결단코 반대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민영화에 따른 생각을 나름대로 제가 알고 겪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그 이제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엊그저께 5월이 새로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제 계절의 여왕 5월도 보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점점 날씨도 더워질 텐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다음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23일 노무현 대통령님의 13주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평안히 잘 계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잘 그리고 세계가 평화롭게 잘 지내기 위해서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기원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